요즘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염증이 줄어든다는 소금물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몸에 안 좋다고요? 요즘 소금물 다이어트가 대유행입니다. 소금물 다이어트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좀 의사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금물이 왜 유행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미네랄의 부족, 비타민의 부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다른 부분에서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미세한 탈수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소금물을 많이 먹어라라는 식으로 잘못된 어그로를 끄는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소금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물을 더 추가로 먹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WHO에서 권고하는 그 염분의 권장량을 한번 보면요. 소금은요, 소금 자체와 또 분자로 생각하는 나트륨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소금의 하루 양은요, 5g 정도예요. 그러면은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8 내지 9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WHO 권고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죠. 이것을 나트륨 함량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약 2000m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나트륨을 먹는 함량이 3000mg에서 3500mg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WHO 권장 기준보다 1.6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소금물을 또 먹어라?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짜게 먹으니까 국 종류 해가지고 워낙 이제 그 장 종류 많이 먹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저염식하라라고 권장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금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하신 분들이 계셨죠. 이런 분들에게 소금을 조금 줬더니 몸이 좀 괜찮아지고 상태가 괜찮아졌다라는 오해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먹고 식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더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온다, 대변이 잘 나온다. 이거 다 삼투압의 역할이고요.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쓰시면은요, 나중에 이 소금을 우리가 관장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신장이거든요. 콩팥에서 소금물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신장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게 돼요. 또 장으로 들어간 소금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물을 끓여들여서 대변을 보게 만듭니다. 좀 묽은 변을 보게 되죠. 이건요, 변비약 중에서도 이렇게 삼투압을 이용한 변비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금물을 먹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변비가 심하다면 변비약을 드시면 되는 것이고 섬유질이나 다른 미네랄을 많이 드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소금을 계속 드시면은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현재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그리고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거를 앓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소금물 추가로 드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소금물 추가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이나 비의료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소금물을 막 먹으라고 권유를 했다가 어떤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정말 안 좋아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소금을 먹고서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투석을 한 5 내지 10년 뒤에 받아도 될 사람이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런 무책임하게 소금물을 먹어라 하는 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소금물을 추가로 먹으라고 이제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의사들이 지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부분에서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다이어트에 잘 된다고 또 소금물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다이어트에 소금물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입맛이라는 게요, 짜게 먹으면요 단맛을 같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짠이 나온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소금은요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소금물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라는 것들은요 그냥 이뇨작용 때문이에요. 물 먹으면 다시 찌는 겁니다. 물 뺀다고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죠. 지방이 빠져나갈 리는 전혀 없습니다. 소금을 계속 먹었더니 비만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됐더라, 당뇨가 악화됐더라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기반으로 이런 그 잘못된 상식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무작정 내가 소금을 추가적으로 먹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을 그냥 음식에 같이 먹는 것과 소금물을 먹는 것은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소금물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에 먹는 것보다는요. 소금의 흡수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트륨 스파이크란 말이 지금 이제 비공식적 의학 용어인데, 혈당 스파이크도 비공식적 용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나트륨 스파이크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혈중에 소금 농도,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요. 우리 신장이 정말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특근의 야근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온하던 신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을 평생 써야 되는데 60대 70대 가면은 신장이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심부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걸 또 공복에 소금물을 먹어요. 이건 더 나쁜 겁니다. 우리의 공복은요. 우리 위와 장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진 상태예요. 모든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준 이런 시기인데, 공복에 소금물을 퍼부어요. 그러면 그 흡수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아주 지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매일매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호기심에 해볼 수는 있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소금물을 먹는다는 건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금물을 빈속에 먹게 되면요, 공복에 먹게 되면요 위와 식도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위염,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고요. 소금은요 공식적으로 위궤양의 원인 물질입니다. 위암에도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와 식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소금물 공복에 먹는 것 절대 금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을 섞어서 샷으로 먹는 유행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에 왜 이렇게 공복에 뭘 먹으라고 하는 게 많은지, 공복에 너무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올리브 오일 단독으로 보면요.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은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 중에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복에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지중해식 식단의 가장 주요한 성분이 되죠. 그래서 야채에다가 올리브 오일, 뭐 과일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자라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인데, 그거를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노화도 방지되고 다이어트에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논문에도 FDA에서도 미국 그 의학학회에서도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위와 식도가 타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위하고 식도에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었더니 좀 포만감이 생겨서 다른 걸 좀 덜 먹게 되더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의식을 치르듯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꼭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레몬즙인데요. 레몬즙은 일부 연구가 있긴 하지만 레몬즙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는 극히 드뭅니다. 레몬 회사에서 나온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좋다, 디톡스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것들, 올리브유나 레몬즙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좀 덜 먹었더라, 또 기분상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다른 나쁜 것들을 덜 먹게 되더라 라는 것들이 더 주요하겠죠. 그런데 또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섞어서 아침에 공복에 먹는다, 또 아예 그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도 환자분들이 갖고 먹으니까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맛도 썩 좋지는 않고, 올리브 오일도 그렇지만 레몬즙은요 아주 위와 식도를 자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산 역류 그리고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같이 먹는 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은 일부 도움이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뭐 해는 없다. 그거를 먹는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물을 먹기 힘든 사람한테 레몬즙을 짠 물을 먹었더니 이분들이 물을 잘 먹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레몬 탄 물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은 이런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외에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침 공복에 피해야 될 것들 쭉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잠을 깨운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 커피 드시면은요, 위하고 식도가 상할 뿐 아니라요, 우리 교감신경이 깜짝 놀래요. 대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깨운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연구에서 혈당도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출근쯤 돼서 한 잔 마시는 거,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꿀물이에요. 제가 요즘 환자분들을 이제 그 문진을 하다 보면 아주 다이어트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란에 그릭 요거트에 잘 먹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왜 올라가나 봤더니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맛이 없고 텁텁하니까 여기다 꿀물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꿀을 타서 드시면은요, 혈당 반드시 올라갑니다. 천연이라 꿀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꿀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설탕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냥 천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좋은 성분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요, 설탕과 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에 꿀 한 숟갈 먹는다?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내 몸이 당뇨가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대사증후군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꿀 먹는 거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과일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A 주스 그리고 ABC 주스가 유행을 하다가 지금 좀 뜸한데 이 과일을 즙을 내서 먹는 거는요, 썩 좋지 않아요. 과일은 그냥 씹어 드십시오. 달지 않은 과일을 씹어 드시는 건 괜찮지만 아주 당도가 많은 과일을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말린 과일을 먹는 건요, 그냥 설탕을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을 즙을 내서 드시지는 말고요, 씹어서 드십시오. 그다음 미숫가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숫가루 참 좋아해서 미숫가루를 아침에 먹고 나가면 후루룩 먹기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미숫가루 먹고 혈당 한번 재보십시오. 나물하고 밥을 먹은 사람과 미숫가루를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요, 미숫가루 먹은 사람들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미숫가루는 무엇입니까? 그냥 밥을 만든 것을 누룽지로 만들어서 그 누룽지를 다시 간 거잖아요.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을 또 갈아낸 거예요. 이거는 떡이라든지 아주 갈아낸 죽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숫가루도 상당히 혈당 지수가 높고요. 또 미숫가루를 먹을 때 다른 반찬 많이 먹나요? 그냥 후루룩 먹고 뭐 김치 몇 개 집어 먹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미숫가루 먹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요. 바나나 좋은 음식이죠.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하는데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혈당을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생각보다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요, 우리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공복에 먹게 되면요, 마그네슘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우리 몸에 썩 좋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자체는 알칼리성 음식이긴 하지만 위에 들어가서 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위산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느껴봤는데 바나나를 아침에 먹고 나갔어요. 저도 예전에 모를 때 바나나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위산을 증가시켜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공복에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제가 혈당을 다 측정을 해보고 했는데 바나나 한 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꼭 드시려면 식사와 함께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뭐 헬스하시고 이럴 때 급할 때 갖고 다니면서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시죠. 감자보다 혈당 지수도 낮다고 알려져 있고 섬유질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혈당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재밌어요. 고구마는 생고구마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찐고구마가 그나마 좀 낫고요. 군고구마 그리고 말린 고구마는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튀긴 고구마는 더 나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고구마나 찐고구마 정도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찐고구마도요,
한 개 정도 드시면 혈당 많이 올려요. 그래서 반 개 정도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후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공복에 드시면은요 혈당도 많이 올릴 뿐더러 그리고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요 고구마 먹고 나서 속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탄닌, 악효질 이런 성분들이요 위벽을 자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위산 분비를 많이 해서 위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침에 좋은 음식, 아침에 나쁜 음식을 적절히 잘 고려를 해서 드시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